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자료는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또 가장 오래된 상처이기도 하죠. 바로 현재 진행형인 복잡한 주제, 친일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옛날 역사적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 층위를 파헤치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주제,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일본의 역사학자 오노 야스테루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왜 한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친일파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한 외부인의 호기심 정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균열을 열어젖히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향한 아주 강력한 도덕적 심판이고요. 동시에 치명적인 정치적 공격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도대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묻는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이 단어 하나에 겹겹이 쌓인 층을 하나하나 벗겨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인간에 대한 아주 깊고 보편적인 진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친일이라는 단어의 진짜 실체. 흔히들 친일파 하면 선과 악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나누기 쉽잖아요. 그런데 학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아주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거든요. 총독부 관료나 경찰처럼 침략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람들부터 문화예술계에서 황미나를 선전한 사람들, 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식민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식민지 시대의 삶을 단순히 흑과 백, 이분법으로 가르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식민지 체제 안에서 완전한 비협력.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자들은 아주 깊은 철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교사, 공무원, 기업인처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미완으로 끝나버린 역사의 청산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948년에 등장합니다. 일제협력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특위가 야심차게 출범하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가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이 반민특위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1966년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 90년대에 뜨거웠던 근대화 논쟁, 그리고 2000년대의 공식 명단 발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시작점이었던 저 1948년의 뼈아픈 실패가 오늘날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식민지 시대의 경찰과 관료 조직 상당수가 해방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친일 논쟁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죠. 지금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 누가 부를 축적했는가? 누가 역사를 쓰고 또 누가 애국을 말하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는가를 따져 묻는 아주 치열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 논쟁 정말 엄청나게 첨예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철도도 깔아주고 행정 시스템도 도입하고 산업화 같은 근대적 토대를 조선에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판하는 측의 목소리도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 근대화라는 건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그 이면에 있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수탈, 구조적인 차별을 교묘하게 가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근대화라는 성과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식민지배의 어떠한 긍정적 성과를 아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조차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과 윤리, 이 사이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번째 파트, 역사는 과연 누가 심판하는가? 입니다. 106. 이 숫자가 뭘까요? 2006년에 국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아주 핵심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숫자입니다.
이완용 같은 악명 높은 인물들이 당연히 포함됐고요. 이는 곧바로 친일 재산 환수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논란도 터져나왔죠. 과연 누구를 이 명단에 넣고 누구를 뺄 것인가? 이 선정 기준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평한가에 대한 거센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예술가들이 직면했던 딜레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요. 전쟁 말기에 적극적으로 친일 선전부를 만들었던 어떤 예술가나 문인들이 또 동시에 해방 후에는 한국 근대 문학과 음악에 아주 위대한 기초를 다져놓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의 업적을 그냥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역사적 과오와 훌륭한 공적을 나란히 두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까요? 5번째, 정치의 무기가 되어버린 친일입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공간이나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하거나 강제징용 문제에 조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그냥 일본 문화를 소비하거나 특정 보수 정치인을 공격할 때도 이 친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분별하게 쓰이곤 합니다. 이제 친일이라는 말은 과거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엄밀한 평가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어떤 태도나 정치적 위치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무기로 더 자주 소비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료는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균형 잡힌 경고를 던집니다. 이 친일이라는 용어를 너무 지나치게 확장해서 아무데나 남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일제강점기 식민협력이 남겼던 그 끔찍하고 무거운 역사적 책임마저 희석시켜버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우 지겹다며 이런 역사적 성찰 자체를 단순한 반일 선동으로 치부하고 확 덮어버린다면요? 그건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역사를 현재 정치의 도구로 막 써먹어서도 안 되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파트, 인간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위험한 2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협력자를 그냥 100% 절대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 복잡하고 미묘한 층위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둘째는 모든 협력을 어쩔 수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라며 정당화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식민지배의 잔혹한 폭력에 슬그머니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거든요.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 지독한 논쟁의 진짜 가치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과연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인간은 왜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고 순응하게 되는가를 뼈아프게 통찰하는 데 있습니다. 친일 논쟁이라는 건요, 결국 그 어마어마하고 억압적인 권력 아래서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본성, 그리고 윤리적 한계를 빤히 비춰보는 거울 같은 겁니다. 이건 이미 끝나버린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매섭게 신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생존과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